저는 신앙생활을 한 40여 년이 넘은 73세 늙은 이호입니다. 신부님께 메일로 써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자판으로 쓰려면 밤새도록 두드려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편지를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주식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액수도 크지 않았고 소위 우량주에게 돈을 넣어놓고 어쩌다 열어보면 은행 이자를 웃도는 이익금이 붙어 이제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용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게 제가 넘어간다고 시장이 1차 때보다 더 무섭게 붕괴된다는 말을 듣고 인버스라고 지수와 거꾸로 가는 ETF, 이것도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 지금 ETF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1차 팬데믹 이후 쉼 없이 오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정리를 하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지 내 개인의 판단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그쪽에 관심을 두기만 하고 유튜브에 수십 개의 리빙방들이 뜹니다. 막강한 와우넷부터 시작하여 그러나 그 어느 곳에든 발을 딛는 순간 순식간에 어둠의 세력이 달려듭니다.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자만하는 순간 당하게 됩니다. 탐욕과 교만에 빠진 순간을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치고 들어온 것이지요. 참, 요즘은 개인들이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서 수익률이 좋다고 하지만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95%는 결국 빈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노름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자유로운 삶이 없어집니다. 집안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집안을 파탄, 이혼, 온 가족을 아주 정말 분열시키는 악의 소굴로 끌고 가는 게 주식입니다. 하나 벌어서 하나 쓰고 둘 벌어서 하나 쓰고 하나 저축하면 인생이 자유로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저같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공부할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주식도 안 들여다보지만은 텔레비 뉴스도 안 봅니다. 요즘 하루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주식 계좌를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산이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좌절과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특히 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내 주 고객층이 6, 7, 8, 90대예요. 근데 내가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고 500만 원만 남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 데 있구나. 그리고 여기 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다녀라. 소크라테스, 공자, 심지어 석가모니, 예수님, 사회심리학자, 철학자,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인생에 와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다니라는 거예요. 왜 여행을 다녀야 되냐면 죽을 때 기억나는 건 여행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면은 죽을 때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 일하려고 왔나? 그리고 죽는데요. 근데 뭔가 좀 시간을 쪼개서 억지로 힘들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하나 더 나가면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은 더 높은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누는 건 좀 있는 사람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우리들은 인생을 돌아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추억이 있어야 돼. 추억. 만약에 추억이 없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는 없어. 떠나려면 언제 떠나? 지금 떠나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귀티나게 사는 비결 3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이수님, 번외특강 한국에서 주식 투자란 이란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증권을 사고 파는 투자 활동을 의미합니다.
합니다. 현물 투자만을 주식 투자라고 일컫습니다. 그 대상은 상장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비상장 주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등의 주식 시장에는 상장 주식만 매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의 매매를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객장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문하거나 주식 브로커 등을 통하여 매매했지만은 인터넷의 발달로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한 직접 투자, 본인이 직접 샀다 팔아서 할 수 있는 투자가 늘었고 매매의 편의성으로 인해서 단타 매매도 많이 늘었습니다. 샀다 팔았다 그러는 거죠. 뭐 100원 오르면 바로 또 팔고 또 좀 기다리고 있다 또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샀다가 또 100원 오르면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그런 매매를 지금 하고 있다면은 그분의 영혼은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완전 주식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 장점도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시간도 자기 마음껏 못 쓰고 컴퓨터 앞에서 아니면 스마트폰 앞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지름길이 주식 투자입니다. 하루 종일 읽으라는 성서책은 안 읽고 주식의 변동만 1분 단위로 체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죠.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경우죠. 돈도 노예가 되지만 그 시간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개인들이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서 수익률이 좋다고 하지만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95%는 결국 빈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노름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자유로운 삶이 없어집니다. 집안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집안을 파탄, 이혼, 온 가족을 아주 정말 분열시키는 악의 소굴로 끌고 가는 게 주식입니다. 하나 벌어서 하나 쓰고 둘 벌어서 하나 쓰고 하나 저축하면 인생이 자유로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저같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공부할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주식도 안 들여다보지만은 텔레비 뉴스도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 중국, 일본, 미국의 이해, 그리고 아프리카 공부, 또 인류 역사 공부, 철학서적, 신학서적, 성서서적 읽다 보면은 지식의 풍요가 주는 선물은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볼 사이버 22만 교우들과 실질적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편지가 있어 저도 몰랐던 세계가 있어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참조 부탁합니다. 아울러 101살 되신 김형석 교수님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황창현 신부님께 일주일 전 쓴 편지를 붙이지 못하고 그냥 접으려고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을 일반화하고 침소봉대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에 더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데 어제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려 폰을 켰더니 바로 그 밑에 광고로 이상 투자가 뜨는 것입니다. 제 광고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글에서 제 광고 내용 이렇게 우리가 선정적인 거 이런 거 다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걸로 하기 때문에 아마 투자 광고가 떴던 모양인 것 같아요. 잘못 버튼이라도 누르면 바로 어둠의 표적이 되는 것인데, 이거 몰랐어요.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저는 주식 투자를 권고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 투자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하루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주식 계좌를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산이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좌절과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우리 신부님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고 늘 밝게 웃으셔서 저희 자식들도 신부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신부님이 가지신 빛으로 어둠에 떨어지고 있는 어린 양들, 탐욕에 빠져 눈과 귀가 막혀 있는 불쌍한 저희들에게 빛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광고문을 보는 순간 어둠이 빛 바로 뒤에 도사리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참 제가 처음에 어둠의 첫 발을 디딘 것이 이상투자 그룹이었습니다. 신부님 강의는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2021년 1월 9일 날 이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고
이 정말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 직접 경험한 분의 체험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창현 신부님께 참미예수님, 저희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유튜브로 열심히 방송해 주시는 신부님께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40여 년이 넘은 73세 늙은 이호입니다. 신부님께 메일로 써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자판으로 쓰려면 밤새도록 두드려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편지를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주식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액수도 크지 않았고 소위 우량주에게 돈을 넣어놓고 어쩌다 열어보면 은행 이자를 웃도는 이익금이 붙어 이제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용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게 제가 넘어간다고 주식시장이 팬데믹이 본격화하기 전에 미래경제학자 최윤식과 서강대 교수 김영익과 그와 함께 일하는 강형보라는 사람들의 책과 강의를 듣고 1차 팬데믹 온 후 2차, 3차 팬데믹이 와서 시장이 1차 때보다 더 무섭게 붕괴된다는 말을 듣고 인버스라고 지수와 거꾸로 가는 ETF, 이것도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 지금 ETF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1차 팬데믹 이후 쉼 없이 오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정리를 하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지 내 개인의 판단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그쪽에 관심을 두기만 하고 유튜브에 수십 개의 리빙방들이 뜹니다. 막강한 와우넷부터 시작하여 그러나 그 어느 곳에든 발을 딛는 순간 순식간에 어둠의 세력이 달려듭니다.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자만하는 순간 당하게 됩니다. 탐욕과 교만에 빠진 순간을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치고 들어온 것이지요. 참 글 잘 쓰셨어요. 내용도 아주 정확하고 정말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수가 정말 붐같이 3,000을 넘어가고 그 폭등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괴감과 절망에 자학에 빠져 있을 때 자기들이 만회시켜 주겠다고 접근합니다. 원래 내 돈이 아니었는데 남 돈이 뛰었다고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바보들이 많죠. 이미 그 어느 리딩방에서든, 리딩방이라는 것도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그쪽에 가입하는 순간 저의 정보는 그 악의 세력들에게 팔려가고 요즘처럼 집에 갇혀 유튜브와 카톡방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몇 배씩 내준다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을 캡처하여 접근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제 성장이 지금 1%, 2%밖에 안 되면은 2% 이상 수익을 주는 건 다 위험한 거고 사기입니다. 항상 그걸 기준으로 하라고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렸죠. 저 역시 박한샘의 카톡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와우넷에 박한샘이라는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접근했으며 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등 좀 더 치밀하고 각자에게 맞추어 미리 알고서 공작을 시작합니다. 한번 사기쳐 먹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끝도 없이 사기칠 수 있는 거죠. 주식 매매 해갖곤 푼돈밖에 못 버니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이게 사기의 시작이죠. 그러면 2, 3배 불려주겠다고. 세상에 이런 데는 없어요. 2, 3배 불려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도 배로 뛰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존이라고 하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보이스피싱이라고 고발도 못합니다. 투자라는 명목이므로 이 투자한 건데 사기당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진행됩니다. 1차는 선물 옵션이라고 그래서 돈을 넣으면 채팅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마귀들이 가로치고 마귀들이 이랬어요. 인간들이 나는 얼마를 얻었다고 파티를 열고 축제를 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막 자기네들이 댓글로 돈을 벌었다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3일 정도 지난 후 턴어라운드라는 가짜 앱을 들어가서 선물 옵션이라는 곳에 제가 넣은 돈의 2, 300가량의 돈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컴퓨터상 조작된 돈을 보여주고 걸려들었다고 판단하면
2차 작업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주식에 직접 투자해 주겠다고 또 유혹합니다. 이미 늘어난 돈을 보고 눈과 귀가 멀은 저는 또 돈을 넣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3차 작업에는 엄청난 5배 이상의 늘어난 액수를 보여주며 이것은 세금을 안 낸 돈이니 세금을 내고 찾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이 됐으니 세금이 4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3차까지 끌려 들어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 번째에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데까지 끌어모아 결국 파산에 이르고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른답니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 한 달에 조서를 쓰고 고발하고 오긴 왔지만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이 보이시피싱으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소리만 들었지 잡았다거나 돈을 돌려받았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 달 전쯤 나라에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3천만 원까지 저리로 장기로 대출해 준다고 한 날, 그것도 수백 대 1로, 그것도 온라인 상으로만 신청하라던 날, 제가 늘 가던 미장원에 갔더니 그 원장이 죽을 상을 하고 손님 못 받았더군요. 왜냐고 하니까 집세를 못 내서 제2금융권에서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오늘 중으로 갚지 않으면 3천만 원 대출도 못 받고 그 벌금은 2천만 원 물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선뜻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때도 천우신조로 그 그자에 돈을 넣기 직전 대환 대출이라는 그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연결된 지인이 알려주어 그때는 화를 면했습니다. 야, 이렇게 인생을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네요. 이렇게 아주 영세하고 없는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노인들의 노후 자금, 어렵게 힘들게 모은 돈 또 대출받아 어렵게 다시 시작하는 이들, 한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먹잇감으로 노립니다. 턴어라운드, 행복, 성공이라는 가짜 앱으로 유혹하여 그나마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2일까지 잠비아에 빵 보내주겠다고 12일 만에 1억 200만 원을 모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인생에 제대로 된 투자예요. 후회하지 않는 투자고, 우리 김종용 신부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 정글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수업,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하고, 수업받은 아이들은 빵을 나눠준다고, 그런 계획을 이제 그건 다 동영상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아마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행복, 그 다음에 자긍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돈 날리면은 이 상실감이 굉장하죠.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들은 각 금융회사에서 따로 자산관리라는 것을 받아 안전하게 그들의 부를 키워주죠. 최소한 3억 이상, 5억 이상 예치해야 특별관리를 받게 되고 10억 이상은 되어야 VIP 대접을 받죠. 물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냅니다만, 그러니 어둠의 세력들의 타깃이 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저의 치부를 이렇게 샅샅이 공개하는 것은 서울 아파트값이 2년 전에 비해 딱 2배가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은 작년 3월에 1,800에서 오늘 3,100을 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사람들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다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저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그 마지막 부의 열차에 타보려고 영혼까지 빚을 낸다 합니다.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열차인데, 신부님, 영성은, 신앙은 생명입니다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돈도 피할 수 없는 악이며 결코 인간인 이상 오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입니다만, 길 잃은 불쌍한 양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삶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꼭 신부님의 강의에서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말라고 깨우쳐 주십시오. 한동안 저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독사의 아가리 앞까지 갔다가 되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악의 실체에 맞닥뜨렸다니,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니 생각하니 무섭고 두려워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심장이 떨려서 약간 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주 글도 잘 쓰세요. 70살이 넘으셨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타이프로 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를 김웅렬 신부님께서 사복음서를 다 찾아 읽고 비교하라는 숙제를 내주셨고, 또 다른 신부님의 강의에서도 제가 30여 년 전 상지의 집 피정에서 뽑은 말씀 사탕,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 사람이다, 이사야 43장, 내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서든 내가 너의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 어둠의 세력은 11월 2일부터 시작하여 거의 2달 동안 끈질기고 집요하고 교활하고 관악하게 저를 공격했습니다. 3,3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000 밑으로 떨어졌다고 인터넷에서 제가 확인하고 지금 올라온 시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처음으로 박한샘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200여만 원의 수익을 내서 박샘으로 착각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200만 원을 첫 수확이라고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님께 감사 미스가 예물로 바치고 왔다고 한 날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 날에 본격 작업에 들어갔다는데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을 받아간 구자가 주 천안 바다 하지라는 곳인데, 천안은 신생기업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벤처기업들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오랜 친구인 교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피땀 흘려 세운 어린 신생기업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세력들에게 자금난에 빠져있는 그런 작은 기업들을 빼앗긴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집은 자금들을 모아 2차, 3차로 악의 세력을 확장해가고 우리의 영혼들의 악이, 분노, 절망,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요. 신부님, 양들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 황창현 신부님께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라 여러분들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해갖고 매 순간 카톡으로 주식이 얼마 올라갔나 그냥 밥 먹다가도 확인하고, 누워서 일어나서도 확인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확인하고,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볼사이버 찬양, 성당, 미사, 강의, 노래,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이 김영석 교수님이 제 아련한 기억으로 제 논문지도 교수했던 기억, 제가 그때 신학생 때 부제 때 했던 거라, 근데 그분인 것 같아요.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이제 이 백성호라는 기자가 이걸 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라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102살이 되었습니다. 다들 100세 시대라지만 지금 100세를 넘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다가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라도 싶어 인터뷰 자리가 걱정되더군요. 이달 초 커피숍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의외로 의연했습니다. 뭐랄까요, 1세기를 송두리째 관통한 사람의 굵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관조와 함께 말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이 시대의 진보와 보수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행복이란 두 글자를 물었습니다. 모든 이의 삶에서 화두가 되는 키워드이니까요. 100년 넘게 살아봤더니 다른 게 행복이 아니더라, 바로 이게 행복이더라, 그런 식의 답을 기대하면서 말합니다. 다들 찾습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김용석 교수님 얘기에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예수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굉장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요즘 올해 2021년에 강의 주제가 비움의 영성이에요. 비울 때 자유를 얻고 비울 때
하느님께서는 소중한 걸로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주머니에 막 주식도 채우고 집값도 채우려고 이렇게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 영혼을 보면요, 결코 그런 분들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욕,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죠. 항상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속옷까지도 내주어야 된다. 이게 다 비움의 영성이에요. 비움의 영성. 만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해지더군요.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일순간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인터뷰를 하면서 실감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메시지는 참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언뜻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행간을 곰곰이 씹다 보면 확 달라집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진한 국물이 우러납니다. 그건 100년의 삶, 100년의 안목으로 우려낸 삶에 대한 묵직한 통찰이겠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삶,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걸까요? 내가 바로 그 비극의 주인공일 수 있음을 말입니다. 주식 투자에 목숨을 거는 분들, 일확천금 노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고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부류를 물었습니다. 건너고 싶어도 행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인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비아 봉사활동 7년을 다니면서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 안과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함께 7년을 다녀봤는데, 거기서 그 가난한 이들한테 내가 뭔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함께 한다라는 거,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함께 빨리 가자고, 그건 뭐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내 돈 들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버킷리스트 중에 첫 번째, 내가 해보고 싶은 일 중에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고 그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뜻밖의 진단이었습니다. 다들 자신을 챙깁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깁니다. 그걸 위해서 삽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니까요. 그런데 김형석 교수는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기주의와 행복, 왜 공존이 불가능합니까? 이제 기자가 물었죠.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이거 굉장히 정말 철학적인 지금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의 행복을 담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게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내가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내 그릇을 많이 비울수록, 내 주머니를 많이 비울수록 행복은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볼사이버 성당을 운영하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 끝에 김영석 교수는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꺼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연세대 교수로 갈 때 몹시 가난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 올랐다고 좋아한 것입니다. 그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더군요. 김 교수는 자기가 먼저 큰 그릇이 되어야 큰 행복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수익으로 1원도 안 건드리고 지금 한 1억 원 벌써 나무 심는데 보냈고,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한테 그 통장 그 수익 들어오는 걸 보여주면서 이 씨도 많이 하고 나무 많이 심어갖고 경제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자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봐주시고 또 수익이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걸 보고 김종용 신부님이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현신규 박사님의 그 나무 그 책도 다 읽으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최근 지방 출찬차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예약자들에게 발권표를 다 나눠주는데 김 교수만 빠졌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항공사 직원이 이상하다며 급히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달려온 매니저가 김 교수에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컴퓨터상의 나이가 1살이라고 떴습니다. 1920년생이신 김 교수는 올해 만으로 101살이십니다. 컴퓨터가 2자리 숫자만 읽게끔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비행기만 930번 이상 탔어요. 그런데 직원이 보니 1살짜리가 930번 비행기를 탄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상하죠? 저도 나이 생각이 없어져요. 내 나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살이라고 하니 올해는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살려고 합니다. 웃으시면서 이렇게 자기는 이제 1살이라고, 참 멋있는 말 같아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다들 100세 인생을 기대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연세대 교수로 처음 갈 때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는 환갑이 되고 정년이 되면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인생을 2단계로 봤어요. 30세까지는 교육받고 나머지 30년은 직장에서 일한다. 그럼 인생이 끝난다. 막상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행복한 건 60세부터였어요. 저는 지금 57인데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60세부터가 행복했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랬습니다. 글도 더 잘 쓰게 되고 사상도 올라가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되더군요. 사과나무를 키우면 제일 소중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열매 맺을 때입니다. 그게 60세부터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인생 사회적 가치는 60부터 온다. 그럼 60대 이후 어떻게 됩니까? 60을 넘어 90까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90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더군요. 주로 건강 때문입니다.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혈압, 당뇨, 치매는 주로 60세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거를 6, 7, 80세가 돼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50세부터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럼 90까지 다 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보고 내가 이제 57인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해놓은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난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김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반성해 봤어요. 그리고 또한 희망도 가져봤습니다. 90세까지는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의술이 발전하니까 4, 50년 후에는 100세까지도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대화를 나눌수록 놀랍습니다. 김용석 교수는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다. 제가 놀란 건 육체적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100세 넘은 연세에도 정신력과 기억력, 사고력과 판단력이 놀랍습니다. 유연하고 열린 사고 역시 젊은이들 못지 않습니다. 100세의 건강 못지않게 100세의 정신도 궁금하더군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참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죠.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 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퇴직하고 한참이나 지난 뒤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연차 지방에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방 유지들을 만납니다. 장관 지낸 사람, 교수 지낸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나보다 정신이 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장관직 끝내고 정년퇴직하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일과 공부를 안 하면 몸도 마음도 빨리 늙습니다. 일과 공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꼭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 우리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한테 캘리그라프 글씨 쓰는 거 퇴근하고 하는데 한 2시간씩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공부도 하는데 직원이 한 6, 7이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공부가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따로 있나요? 독서하는 거죠. 취미 활동하는 거고요. 취미도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있고 건강은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누가 가장 건강하냐? 같은 나이에 일이나 독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맞습니다. 책 읽고 또 누죽벌산하고 청국장 가루 먹고 그다음에 성경 특강 듣고 이런 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빵 참여에 도와주고 또 일의 우리밀 내일 또 이제 우리 그거 할 건데 거기 일의 우리밀에 또 함께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자 겨울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참 값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00세의 언덕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던져주는 지혜의 알갱이들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30년 뒤, 누구에게는 50년 뒤, 또 누구에게는 70년 뒤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모두에게 오게 될 그 언덕에서 미리 서볼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백성호 종교 전문 기자님이 인터뷰를 했고 사진은 김성용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좋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글들을 읽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나쁜 글들, 욕하는 글들 막 이런 글들보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 또 이렇게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우리 내 채널에 들어가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좋은 글도 주셔갖고 오늘 이렇게 번외 특강은 제가 그냥 묻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세계는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조금 소리가 큰 것 같으네요. 그렇죠? 약간 울리죠? 예. 제 목소리가 워낙 좀 커서 여러분들 1960년대는 전화가 집에 무슨 전화가 있었죠?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1980년대에 들어가서는 무슨 전화기가 있었냐면 누르는 번호를 누르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누르는 전화기. 80년대 중반에는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핸드폰이 아니고 무선 전화기. 집에서 전화 받아갖고 예전에는 전화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다 거실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전화 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1980년대 중반에는 애들한테 전화가 오면 엄마가 전화 받아갖고 침대에 누워있는 딸한테 아들한테 던져줬어요. 전화 받으라고. 예. 근데 1980년대 후반에는 어떤 전화기가 나왔느냐면은 드디어 모바일 폰이 나왔어요. 휴대폰.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더 총알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3년, 4년에는 무슨 전화기가 나왔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휴대폰하고 스마트폰하고 구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스마트폰하고 휴대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런데 갤럭시 1, 2, 3, 4, 5, 6, 7, 8 플러스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오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제 친구 신부 형이 삼성전자 그야말로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20년 전에 벌써 여기까지 개발이 거의 다 돼 있었대요. 20년 전에. 그때 벌써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까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왜 20년 뒤에 거를 벌써 개발해 놓고 상용화를 시키지 않았느냐? 그 개발해 내갖고 팔아먹는 단계가 있어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돼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죠. 근데 내가 우리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길에서 특히 명동 같은데 제가 강의가 있어서 나가면은 할머니들이 나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이 길에 걸어 다니니까 라고 시부님 사진 찍자고 한 4분 정도 되는 할머니들이 그러면은 일단은 휴대폰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뭐 갤럭시 2인지 3인지 노트 1인지 2인지 휴대폰인지 잘은 몰라도 하여튼 전화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럴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찍을 줄 몰라. 일단 찍자고는 그래 놓고 막상 이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나 찍을 줄 몰라.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할머니한테 네가 찍어. 그래도 네가 제일 낫잖아. 그럼 딱 웃으면은 할머니가 탁 신부님 보세요. 그래갖고 어디를 눌러야 돼? 그러더니 딱 누르고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뭐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래서 복장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쓸 때 저는 타자기로 썼어요. 타자기로. 제가 그 끄트머리 타자기 마지막 세대. 그런데 딱 신부가 됐는데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이제 뭐 기가 메가 컴퓨터가 나와갖고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어마어마해요. 내가 3시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의 1000만 평 부지에 이코시티를 건설을 해요. 1000만 평이면은 여의도 11배. 여의도 11배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어디가 내 땅인 줄 알고 어디에다 건물을 져.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 한 50m, 100m는 측량 기계로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5km, 7km, 8km 그것도 숲이 꽉 차 있는데 어느 지점에다가 해야 되는지 측량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축 도시공학 교수가 이번에 측량을 어떻게 했느냐면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을 띄워갖고 한국하고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찍고 싶은 지점을 한국에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위도, 경도 지점을 다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해갖고 띄우면은 인공위성하고 드론하고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딱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숲속 200m, 300m 지점에 가면은 드론이 꼭대기에서 그 지점을 이렇게 쏴요. 그럼 거기다가 놓으면 이제 거기가 신학교 부지 정 가운데가 되는 거야. 그럼 해나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요즘은 애들도 태어나면서 이러면서 태어나요. 애들도 이러면서 태어나는데 누구만 안 변하느냐 하면은 내 나이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포들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어.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읽고 시대는 총알같이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를 가지고 무슨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면 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1970년대 오신 분은 70년대 것만 가지고 와요.
1980년대 개념 가지고 계신 분은 80년대 것만 가지고 와요. 어저께 우리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시카고가 눈이 오면은 딱 차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싹 다 눈 친다며요. 근데 그 자매님이 강원도 평창에는 제설기가 2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강원도도 눈 오기 전에 모든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쳐요. 강원도도. 강원도도 그래요. 그래서 제설차가 밤새 다니면서 염화칼슘 뿌려갖고, 제가 강원도 사는데 거의 빙판길을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변화를 이 미국 분들 와서 보면 20년, 30년 정도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이 전혀 개념이 없으셔요. 전혀 개념이 없으셔요. 한국은 어느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막혀요. 그 도로 무슨 데모를 한다든가 뭐를 막히면은 그 차 거기에 이 LED 거기 이렇게 쭉 이름 뭐 쭉 글씨 나가는 거 있죠? 거기서 지금 손님은 목적지를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막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리셔서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에 들어가셔서 타고 가시면은 목적지에 도착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찍혀 나와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런데 아직도 한국을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변화는 너무너무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누구만 안 변해? 60대, 70대, 80대만 안 변하고 죽어라고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40년이 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2000년대 얘기를 했어요. 2000년대, 2010년대 로봇 발전 속도, 그럼 2030년, 2040년 정도 되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로봇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 바둑 두는 걸 보니까 인간을 벌써 뛰어넘기 시작을 했죠.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2040년이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거의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왜냐하면은 누구라는 AI 인공지능이 지금 한국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구라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인님 일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음악을 뭘 틀어드릴까요? 아침 기상으로 틀어줘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축축하고 그런데 에어컨 공기 환기 시스템을 해드릴까요? 좀 나가려고 그러면 자가용 지금 한 5분 전에 시동을 걸어놓으면 아주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벌써 다 대화를 해요. 그럼 말하면 다 알아서 해요. 음악도 틀어주고 밥도 눌러주고 음식도 다 준비해주고, 이 기본적인 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2017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2040년이 가면은 어느 정도까지의 로봇가 나오냐면 섹스를 해줄 수 있는 로봇도 나와요. 섹스를 해줄 수 있는 로봇도 이미 미국에 개발이 돼 있어요. 있어요. 이미 돼 있어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골치 아픈 여자랑 뭐 눈치 봐가면서 오늘 밤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래가면서 그래요. 안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다 되고 문제 해결 다 해주는 로봇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로봇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감정을 느끼면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고 싶어요. 로봇이라도. 그래갖고 나한테 신부님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로봇을 세례를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네가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줄 거야? 그럼 얘가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그리고 그런 세상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제가 막 나오기 전에 뭘 잠깐 자료를 봤는데 로봇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갔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세상은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따라갈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선 살고 있고, 그 뭐 얘기는 해야 되는데 아는 건 1960년대, 70년대 정보밖에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공자님이 73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공자님은 엄마가 14살, 아버지가 79살에 공자님이 나요. 공자님 아버지 빨리 죽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맨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갖고 똥찌기도 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끝까지 묵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끝까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끝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신, 특히 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내 주 고객층이 6, 7, 8, 90대예요. 근데 내가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고 500만 원만 남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 데 있구나. 그리고 여기 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다녀라. 소크라테스, 공자, 심지어 석가모니, 예수님, 사회심리학자, 철학자,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인생에 와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다니라는 거예요. 왜 여행을 다녀야 되냐면, 죽을 때 기억나는 건 여행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면은 죽을 때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 일하려고 왔나? 그리고 죽는데요. 근데 뭔가 좀 시간을 쪼개서 억지로 힘들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하나 더 나가면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은 더 높은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재용 회장 얘기를 하면, 이재용 회장이 지금 재산이 15조예요. 재산이. 근데 세금을 15조를 형성하는 동안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면 1,500억도 내지 않고 150억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용 회장가 부자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세금 한 푼을 안 내고 그렇게 150억도 아직 안 냈대요, 세금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 이 미국의 기업가가 만들어서 조성한 거는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100조. 한국 돈으로 100조를 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크기가 다른 거죠. 왜 미국이 어쨌거나 1등 국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누는 차원 높은 게 있는 거죠. 그 나누는 건 좀 있는 사람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우리들은 인생을 돌아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추억이 있어야 돼. 추억. 만약에 추억이 없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지, 이과수 폭포를 갔다 왔지, 우리 애들하고 여름에 캠핑을 갔다 왔지, 이거 생각나지 다른 건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떠나세요. 나중에는 없어. 떠나려면 언제 떠나? 지금 떠나세요. 지금. 저는 강의를 많이 다니죠. 제가 정말 1년에 상상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강의를 다녀요. 강의 다니기 전에는 항상 제가 버릇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머리는 잘 됐는지. 오늘 여러분 만난다고 또 저기 킹 사우나 가고 아침에 면도도 하고, 제가 수염이 많거든요. 면도도 하고 조금 땀 빼갖고 좀 이렇게 피부도 좀 곱게 만들고. 왜냐하면은 오늘도 천여 분이 올 거니까 1000분이나 되는 분 앞에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죠. 또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제대가 있어서 다행인데 꼭 확인하는 건 뭐냐,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내가 이거 제일 확인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로 끔찍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아는 후배 신부가 허벅지가 넓은데 자꾸를 이게 안 내리는 건데, 공식선상에서 딱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다리가 굵은 사람들은 그 행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신부 바지에 자꾸 벌어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근데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갔다면, 여러분들 지금 한 1000분 정도 와 계신데 눈은 여기 와 있고 머리는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가 자기 자신을 알아라, 자기를 껴안아라, 삶을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지금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무리가 없는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남 앞에 나서면은요, 그건 정말 꼴불견을 볼 수밖에 없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장기 둘 때도 훈수 두는 건 하나도 안 들어. 내가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주위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이 보이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정작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폭삭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끝까지 자기가 잘났대. 끝까지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폭삭 망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아마 내 생각에는 중생도 많이 앉아있고 부처도 많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건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끈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끄내라는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걸 듣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나의 멘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우리는 꼭 필요해요. 근데 그런 멘토 몇 명이 있어야지 실패하지 않느냐면 3명은 있어야 되네. 적어도 3명.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1명은 위험하고. 저는 멘토가 참 많습니다. 저한테 충고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많은데, 저는 뭐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멘토는 3명이 있어요. 첫 멘토는 나보다 3살 많은 교수죠. 그래도 꽤 공부한, 유학한 교수의 사회복지를 공부한 교수인데, 생태마을에 1년에 2번은 꼭 와요. 그래서 저하고 하룻밤을 자고 가요.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그리고 저는 카톡이라는 걸 안 해요. 카톡이라는 걸 안 해요. 왜 카톡을 안 했냐면, 내 멘토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카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카톡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열어보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멘토들이 하지 말래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날 잘 몰라. 근데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신부님은 저한테 좋은 글이 있으면 내가 카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서 내 휴대폰에 보내주세요. 좋은 글, 묵상할 수 있는 글, 이런 것들은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내가 막 한참 막 뛸 때, 지금 뛸 때는 한 2007년 그 전에도 유명한 강사긴 했는데 방송에 뜨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 근데 그 형님이 우리 평창에 와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저는 나를 찾아오는, 우리 평창이 굉장히 멀거든요. 나를 찾아오는 신부들은 항상 안방을 내줘요. 내 손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안방을 내주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황 신부 안방 좀 들어와 봐, 딱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보더니 자, 양복을 걸어놓는다고 내 옷장을 벗었는데 양복이 14벌인가 15벌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14벌이나 양복이 있어야 되느냐. 네가 이제 유명해졌다고 건방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벌이면 되지, 이렇게 많은 양복이 너한테 왜 필요하느냐고. 근데 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멘토가 그런 걸 지적해 줄 때. 그래서 그 양복 다 나눠줬어요. 내 몸에 맞는 사람 찾아서 나눠주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원래 몸이 너무 작아갖고 입으면 다 안 들어가. 그래갖고 좀 허리 같은 거 늘려서도 다 해서 다 우리 직원들, 주위에 있는 우리 직원들 거의 다 나눠줬죠. 늘려서. 근데 내가 다음 해인가 그 다음에 그 신부님 성당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하룻밤을 자는데 안방을 역시 내주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딱 옷을 내가 옷장에 걸으려고 딱 열었는데 정말 전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동복, 하복 딱 2벌 있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나이가 거의 43살, 4살, 나보다 3살 많았으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동복, 하복 딱 2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어느 성당 가서 그 동창 신부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동창 신부도 그런 얘기, 그 동창 신부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홍 신부는 그렇게 하고도 남지. 그러니까 나의 멘토는 그냥 말만 하는 멘토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멘토예요. 사는 멘토. 또한 멘토는 나하고 굉장히 정말로 친한 멘토인데 이 신부님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첫 번째 멘토는 신앙적이었다면 이 신부님은 철학적이에요. 이분이 요즘 나하고 하는 얘기는 50살 먹은 신부들은 대부분이 정신병에 들어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밤을 보내면 30년 동안 그러면은 대개는 멘탈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신부들을 많이 만나도 50살 된 신부 중에 제정신 갖고 사는 신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부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다른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그럼 멘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이 신부님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기가 막히게 그려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하는 말이 사제로 살기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25주년 기념에 전시회를 하면서 그림을 다 팔아갖고 나한테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너
잠비아에 고아원에 나고 왔었거든요. 고아원에 필요한 거 꼭 이걸로 해주라고. 얼마나 좋은 멘토예요. 근데 그 멘토는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오락 프로에는 나가지 말아라. 방송에는 교양 프로에만 나가라. 왜냐하면 교양 뉴스만 나가라. 왜냐하면 신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연예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신부님이 나한테 딱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뭐 방송국에서 30방송국 더 이상해서 토크쇼에 나와달라, 뭐에 나와달라, 그래도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도.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냐면 멘토가 나한테. 예. 근데 제가 아침마당에 5번 나가면서 PD들이, 신부님, 우리 이 PD 작가들이 신부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고. 나는 잘 모른다고. 신부님 보면은 충분히 오락 프로에 나가갖고 할 수 있는 자질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안 나가시고 교양 프로하고 뉴스 프로에만 나오시고, 어떻게, 나 멘토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간다. 너무너무 좋은 멘토들이 있죠. 제가 곁길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충고해주고 붙잡아주는 멘토들이죠. 또 한 멘토는 나보다 7살 많은 신부인데, 정말로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그 수많은 말을 하는데도 단 한마디도 유익한 말을 하지 않는 신부예요.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신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유익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나이만 먹었지 뭐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위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본명이 베네딕토인데, 저 베네딕토 신부가 우리 황 신부한테 하는 거 보면은 막내 동생이 이뻐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밥 먹다가 김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꼭 한마디 해요. 유명한 신부님이 입술에 김 묻히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떼어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코를 풀었는데 이게 코딱지가 이렇게 여기 묻었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손에 얼굴에 대서 코딱지를 떼어주면서, 이게 유명한 신부님이 코딱지를 얼굴에 묻히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신부님하고 밥 먹는데, 같이 밥 먹는 자매가 여기 고춧가루가 껴갖고 웃을 때마다 그냥 빨간 고춧가루가 빡빡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속으로 아유 주책맞게 저렇게 얼굴에 고춧가루 껴있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이러는 사람이랑, 잠깐만 이리 와봐, 그리고 이쑤시개로 고춧가루 떼어주는 사람이랑,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고춧가루 빼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하고 여행도 항상 이 신부님하고 다녀요. 그럼 뭐 반창고 뭐 가방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말만 하면 다 나와. 말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서 강의를 해도 이 성당에 가서 했어요. 이 성당에 성서 강의를 했는데 매번 1000명씩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1000명한테 전부 빵, 우유, 맛있는 거를 다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제가 강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마 이 신부님하고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콩달콩 티격태격 해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도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또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충고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편지도 써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뭐 여러 종류의 편지가 오지만, 여러 빨갱이라는 편지도 오지만은, 여러 종류의 편지가 오지만, 그것도 뭐 저는 충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충고의 하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멘토가 몇 명이 있는가? 만약에 지금 멘토가 없다면 오늘 정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은 내 멘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내 멘토로 삼고 싶다고. 시카고에서 이 황량한 이국 생활에서 내가 혹시 잘못되는 길로 간다면 나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 멘토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사람한테 누가 너무 사랑해서, 자매님, 요즘 자매님 보니까 좀 옷도 입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해. 헛바람이 든 것 같아. 자매님 좀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사랑해서 그랬는데 멘토라는 걸 지정해 주지 않을 때는 네가 뭔데?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뭐라고 그러듯이 네가 뭔데?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딱 멘토를 정해놨, 당신 나 멘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멘토가 충고해 줄 땐 기분이 안 나빠요.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멘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멘토는 당신이라고. 그러면은 지켜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좋게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청국장 가루를 갖고 왔는데 다 팔렸어요. 청국장 얘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을 보시면은 뭐 수많은 좋은, 요새 논문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또 청국장도 다 영어로 써요. 영어로. 그래서 이 청국장 만드는 사람들은 다 저 시골 사람들인데 영어로 논문을 쓰니 어떻게 알아봐. 근데 나는 또 우리 직원들이, 유학하고 온 직원들이 있어서 다 번역해라고 갖고 오라고 해서 난 봐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청국장이 아주 군내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부패균, 부패취라고 그래.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 청국장 하면은 어머니가 아랫목에다가 큰 보재기 쌓아갖고 소쿠리에다가 그냥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을 해야지 청국장 떴다고 그러잖아요. 썩은 거예요. 바실러스균은 어느 정도 발효를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극에 달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네들끼리 잡아먹고 썩기 시작해요. 우리 청국장 가루 갖고 냄새 안 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청국장으로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은 청국장 어떻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방법은 청국장 포장지에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드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명품 옷을 입고도 허접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장에서 산 옷인데도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은 많은데 유독 싼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 여러분 주변에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많고 일확천금으로 돈을 버신 분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이미지가 많은 돈에 비해서 천박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그 다음에 입을 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밥을 안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여유롭지 않더라도 주변에 보면 정말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갑은 열고 밥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정말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절친을 맺고 싶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맥락을 잘못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상황에서 내가 주연인지 조연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찬조 강연을 왔는데 자기가 주연인 것처럼 15분 강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45분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3분 스피치하라 그랬더니 30분 스피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조연인데 주연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천박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가진 게 많고 돈뿐만 아니라 지식도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수록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지에 올라간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자세를 낮추고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다 덕분에 올라간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돈을 번 것도 덕분에 번 것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성공에 이르는 길에 도와준 사람한테 이제 갖고 있는 자산, 지식이든 돈이든 이렇게 남들한테 베풀어 주려고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주변에 보면 명품 옷을 입고도 허접해 보이는 사람과 정말 시장에서 산 옷인데도 귀티가 나고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참 다릅니다. 품격 있는 분들은 정말 언어에 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격이 인격을 결정한다고도 하지요. 뭔가 어렵고 난해한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일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기에다가 직접 겪어본 체험적 철학이 체중이 실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언어가 살갗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모를 봐도 화장을 짙게 안 하고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정말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느낌만 봐도 와,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정말 한번 사귀고 싶다. 한번 말 걸어보고 싶다. 기회가 되면 밥을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품격 있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절반은 간다. 귀티나는 노후의 이런 측.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몸이 중요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잘 안 합니다. 한번 우리가 50대 후반의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호텔에 앉아서 있는 연골이 부실해서 다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호텔 창문에서 관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의 해변 절벽 카페에 앉아서 해 넘어가는 일몰 장면도 감상하고 산책도 하면서 걸어 다닐 것입니다. 다 좋은데 왜 건강 관리가 나이 들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건강 관리를 차선책으로 하고 목표 달성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자신이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병원비로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데 성공했지만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밥은 먹었는데 밥 먹듯이 운동을 안 하고 건강 관리를 안 한 사람들이 노후에 맞이하는 치명적인 폐해나 역기능은 갖고 있는 자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체력이 안 되고 몸이 안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굉장히 빠져나가는 현상을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종아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 두 손으로 종아리를 잡았을 때 종아리가 이렇게 딱 잡혀서 손가락이 딱 마주치면 그건 정상인데 손가락이 종아리를 잡았는데 남아돌면 정말 근육이 엄청나게 빠져나간 거고요. 그런데 손가락이 닿이지 않는 이런 현상들, 이런 사람들은 근육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노후가 될수록 정말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과 건강 관리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근육량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나 금테크는 망할 수 있지만 근테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전, 나이 들기 전에 건강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여전히 건강 관리를 습관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만히 보면 허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 안 한 사람들은 기립근이 풀어져서 항상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또 허벅지를 보면 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허벅지 두께에 정비례하고 허리 둘레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안 한 사람들은 딱 봤을 때 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새 다리처럼 얇아져 있고 이런 특징들,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더라도
건강 관리를 계속 해온 사람과 안 해온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딱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진감래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오더라고요. 평상시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노후에도 중년 이후에도 번 돈을 의미 있게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장에 꾸덕한 지방을 가득 쌓는 최악의 습관. 의자병. 지금까지 여러분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만이라도 2분의 1로 줄이고 안 하던 것을 새롭게 2배로 늘리면 전반전의 여러분과 전혀 다른 후반전의 여러분의 인생이 탄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나이살이 뱃살이잖아요. 그래서 뱃살이 나온다는 얘기는 대부분 내장 지방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장 지방은 대사증후군의 원흉이고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자병, 의자에서 오래 앉아있기만 해도 병에 걸린다. 제가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오래 앉아있으면 컴퓨터하고 키보드 두들기고 모니터 보면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일자목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뱃살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기립근이 뒤로 휘면서 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쫙 안으로 들여보내고 기립근을 딱 세워도 이게 저절로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의자에 앉아있을 때 혈압도 높아지고 근육도 느슨해지고 그리고 목, 그 다음에 손 이런 것들의 뼈들도 자꾸 이상하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나가서 시간 되면 5분만이라도 산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여러분은 안락사로 가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조짐이고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먹은 음식을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백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얀 쌀.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먹으면 정말 건강에 해로운 게 100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00은 뭐냐? 하얀 쌀밥. 두 번째 하얀 거 뭘까요? 하얀 소금. 세 번째, 하얀 설탕.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얀 밀가루. 이런 게 바로 건강에 적이 되는 적신호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쌀을 봐보세요. 쌀 한 톨에 쌀 밑자 한자 아시죠? 쌀 밑자를 보면요. 가운데 10십자가 들어있고 밑에 8팔자, 위에 8팔자가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음미해보면 쌀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는 농부가 8방울의 땀방울을 흘려야 그 쌀 한 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대자연의 기운이 쌀 한 톨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음미하면서 먹으면 그 밥 하나엔 대자연의 기운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운 기자 안에 가운데 보면 쌀 밑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을 차리려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먹어 치우는데 이런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한 숟갈 한 숟갈 음식의 대자연에 담겨진 의미를 음미하면서 먹을 때 우리의 삶의 백미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밥을 빨리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밥을 가장 빨리 먹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프랑스 사람들이 평균 1시간 반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30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30분은 되게 긴 시간 동안 점심을 먹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15분 이내에 점심을 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빨리 먹어 치우는 건 저는 음식이 아니라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료를 먹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을 곱씹어서 먹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부해진다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당장 끊어야 될 거 300 플러스 정제된 음식들이 있잖아요. 가공된 음식, 예를 들면 소세지.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정말 빠르게 먹어서 치우는 이런 음식들. 정말 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라서요. 단백질 중심으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로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안 되지만 가급적 줄이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곱씹어서 먹는 것. 그래서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그 음식 속에 침이 스며 들어가 가지고 위로 내려가서 소화를 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라도 조금만 천천히 먹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아침 먹는 시간에 정비례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침, 우리가 허겁지겁 먹거나 안 먹고 가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침을 여유롭게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사람이고 인생 전반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뱃살은 절반으로 줄이고 익살이나 넉살은 2배로 늘리고 그러면 뱃살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하시면 돼요. 유산소 운동. 그러면 익살이 넉살을 늘리는 방법은 뭔가요? 첫 번째로 기대를 망가뜨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 10개 중에서 3개 먹으면 몇 개 남습니까? 그러면 7개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안 웃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손들고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는 게 남은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립니다. 기대했던 답은 7인데 전혀 뜻밖의 3이라는 답을 썼죠. 이게 바로 기대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언어의 변주입니다. 대부분의 유머는 언어의 변주입니다. 예를 들면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의 때만 낍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언어의 변주를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나이 들어서도 뱃살은 쫙 줄어들면서 익살이 늘어나면 저는 여러분 행복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남 부러울 만큼 귀티나게 사는 방법. 거품을 버려라. 예를 들면 저는 모대학교 누구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제 이름 앞에 모대학교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제 이름 뒤에 교수가 붙어 있죠. 그러면 거품을 떼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 이름 앞에 대학교를 한번 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이름 뒤에 있는 교수를 떼버리고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제 이름 석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을 걷어낸다는 건 자기 이름 석자로 버티는데 장애가 되는 형용사들을 다 떼내버리는 거를 저는 거품을 걷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 석자로 딱 남아있을 때 그 이름 석자로 버텨서 밖에 나가서 뭔가 경쟁력을 발휘하는 힘. 저는 이걸 나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름 석자로 기품 있게 살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신비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지상의 양식을 쓴 앙드레치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두 하나를 보고도 감탄하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두를 보면 아, 먹고 싶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신비들, 작은 사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경이로운 기적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탄사를 연발하고 감동하고 이런 게 저는 기품 있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품위 있게 말해라. 똑같은 말을 해도 상처를 주는 사람 있잖아요. 삼성카드 광고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드는 긁어도 마음을 긁지 마라. 제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긁어서 아픈 흔적을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똑같은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 제자하고 같이 쓴 논문을 표절한 석사과정 학생을 발견했는데요. 그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다 그랬더니 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다음부터는 자기 제자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자기 제자한테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가 그 순간 어떻게 느껴졌냐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제자한테 전가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하거나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을 통해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항상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문하고 거울이 있는데요. 뭐가 잘못되면 창문을 바라보고 저 바깥에 있는 저 환경이 나빠가지고 바깥에 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 일해서 내가 이 모양이 된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 잘못을 자책하지 않고 질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정말 별로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봤을 때 나한테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은요. 우선 잘못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인정을 하고 자책을 중심으로. 그래서 창문과 거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창문을 보지 않고 거울을 봅니다.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잘못이 일어난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잘 될 때는 거꾸로 바깥을 내다보면서 환경이 저렇게 도와준 덕분에 저 바깥에서 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반응보다는 대응식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직원이 늦게 왔을 때, 야, 너는 맨날 출근 시간도 못 지키냐? 시계도 없냐? 너 어느 학교에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대응을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요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늦었던 사연과 배경을 짐작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그냥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맨날 너는 지각 전문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바로 대응해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역지사지로 헤아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스스로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저는 지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투심을 버려라.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살리에르는 친구가 나옵니다. 모차르트의 특별한 연주 재능을 계속 질투를 합니다. 왜 나는 저 모차르트만큼 못하는 거지 라고. 그래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한 다음에 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질문을 바깥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문제의 원인을 항상 안에서 찾지 않고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뭔가 질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질문을 던지지 않고 안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자문을 합니다. 학습자의 질문을 던지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기정사실 아니겠어. 엎질러진 물인데 이걸 어떻게 담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하고 학습자형 질문을 던져서 주어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스스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바깥으로 던져놓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찾지 않고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누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거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들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문제와 싸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싸우면 싸울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심리적인 패배감만 듭니다. 그런데 문제와 싸우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영어로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시 말하면 풀어보렴이라는 뜻이랍니다. 인생 후반전,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기에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답안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닌 편지지를 갖고 삽니다. 답안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답을 찾아서 쓰려고 하지만 편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바뀌는 해답을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쓰는 종이 편지지를 갖고 다닙니다. 둘째로, 이들은 원심력이 아닌 구심력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원심력은 세상이 원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어가 그들입니다. 누가 그렇다 하더라. S대학에 가면 좋다고 한다더라. 이렇게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원심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말 멋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가 무게중심입니다. 이걸 구심력이라고 하고요. 주어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멋진 사람들은 단순 미래가 아니라 의지 미래로 살아갑니다. 단순 미래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관을 저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정말 자기가 그 주어진 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롤랑 바르트라는 이태리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스튜디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림을 딱 봤을 때 틀에 박힌 방식으로 나에게 자극이 오는 것을 스튜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사람들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전과 다른 낯선 자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 마주쳤을 때 정말 색다른 마주침이 오는 이런 것을 푼크툼이라 그럽니다. 푼크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미지나 메시지가 뇌에 딱 들어와서 깊은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깊은 상처가 우리의 삶의 생채기가 돼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말 멋진 사람들은 빠듯하게 살지 않고 뿌듯하게 살아갑니다.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속도, 효율, 성과 이런 걸 중시하는데 뭔가 목표를 달성했는데 허전하고 허무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느끼는 성취감, 의미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뿌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고 총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뿌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구체적인 강론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돈과 상관없이 귀티나게 사는 비결을 아셨나요? 여러분의 품위 있는 인생,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